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아껴 불러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번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은, 2번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야,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3번 김담비, 김도원,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4번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은,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영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5번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전인호, 최남혁, 최민석, 6번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세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기,
동생님들 강민규,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윤이나, 이지혜, 이혜봉, 전수영, 최혜정, 함께 타신 분들 권재근, 권혁규, 김순금, 김연혁, 리샹하오, 문인자, 박성미, 백평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우정달, 윤춘현,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조지훈, 조충환, 지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현윤지, 선원분들 김문희, 박지영, 안현영, 양대홍, 이묘희, 정현선, 아르바이트분들 춘미, 김기웅, 방현수, 이현우, 네, 너무 크네요. 모녀사 ENFP 이번 주는 단원 FM이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이죠. 제가 토요일 마지막 그 방송이 되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그 다음 날이 구조기 기억식 날이네요. 이 노래를 틀은 이유가 우리 304명이 귀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씩 들으면서 다시 좀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는 이름들도 있어서 유난히 좀 그렇죠, 붕어빵님? 확실히 안 들리나요? 왜 그럴까요?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네.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모녀사 ENFP는 오늘 이렇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단원고 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작가분들이 써두셔서 책을 냈던 약전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랑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인연이 있었던 친구들 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태은이는 붕어빵님은 그 연극 같이 늘품학교 했던 순범원에서 순범이 얘기를 그 약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붕어빵님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순범 오빠 얘기를 먼저 할래요? 은기 오빠 얘기를 먼저 할까요? 4반이니까. 네, 은기 오빠를 얼마 전에 이제 은기 어머님께서 솔직히 막 저랑 우리 막내 이태희 씨를 너무 이뻐하시고 또 태은이도 많이 이뻐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단원 FM에 다녀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은기가 그 태은이 선배더라고요. 아동 중학교 선배님으로서 은기 얘기를 약전 읽어본 거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 붕어빵님이 2학년 4반 김은기 학생의 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잠을 설쳤다. 평소엔 묻자마자 바로 잠드는데 어젠 여행 가서 신나게 놀 생각으로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카톡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녀석들한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정말 설렜던 모양이다. 물론 조금 긴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멀고 긴 여행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타고 밤바다를 향해 하는 여행이라니. 방 한 구석에 캐리어가 얌전히 서 있다. 큰형 캐리어인데 여행 갈 때 필요하다고 하니 큰형이 선뜻 내주었다. 큰형은 어제 짐 싸는 걸 도와주면서 자기 옷까지 두 벌 챙겨주었다. 제주도엔 바람이 많아 아직 쌀쌀할 거라면서. 알고 보면 큰형은 따뜻한 사람이다. 가끔 무서울 때도 있지만 사실 난 큰형이 좀 어렵다. 남자들끼리만 사는 집이라서 더 그런지 모른다. 아니면 9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큰형은 형이라기보다 나를 위해 뭐든 다 해줄 것 같으면서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따끔하게 혼낼 어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작은 형에 비해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큰형이 내게 엄하게 굴었던 것은 내가 좀 더 강한 아이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처럼 세심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서는 우리 스스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삶을 헤쳐나가야 할 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이 보기에 나는 여리고 착하기만 한 아이다. 그런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이 형의 생각이다. 사실 그냥은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눈에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게 보일 정도였다. 그런 형이기에 나처럼 조용하고 여려 보이는 동생이 답답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일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아도 묵묵하게 듣고는 알았다고만 하지 말대꾸를 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나도 야단을 맞으면 속으로 화가 날 때가 있다. 또 어른들의 말은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도 알고 내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할 말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일일이 따지거나 대들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게 편해서다. 게다가 우리 집 같은 환경에서는 어째서 그런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도 아빠도 큰형도 작은형도 모두 힘든데 나까지 투정을 부리거나 반항을 해서 모두를 다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건 우리보다 잘 살고 가정 형편이 나은 아이들이나 하는 사치 같았다. 큰형은 늘 말한다. 힘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나 나는 힘든 게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들 잠시뿐이다. 그런 걸 힘들다고는 할 수 없다. 잠깐씩 힘든 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도 그걸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부리는 투정일 뿐이다. 물론 나도 가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함 지르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때만 잠시 참으면 또 괜찮아진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성적 문제로 큰형한테 종종 말을 들었다. 중학교 때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탈 정도로 공부를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PC방에 가고 집에 있을 때도 늘어져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큰형이 잔소리를 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장래가 없다고. 나는 고개를 꾹 숙인 채 대꾸를 하지 않는다. 사실 할 말이 없다.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하긴 잘하고 싶다고 누구나 잘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가면 난 무엇이 될까? 학교에서 자기 꿈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다. 딴 애들은 교사니 과학자니 의사니 잘도 적어냈지만 나는 그냥 꿈찾기라고 썼다. 꿈을 찾는 게 꿈이라는 뜻이다. 아직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다. 물론 지금만 그렇다. 나중에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 꿈을 쫓아도 늦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은근히 내게 법조인이 되길 바라고 나도 잠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지만 그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성적으로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쨌든 난 아직 꿈이라는 게 없는 게 부끄럽지 않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듯이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일 테니까.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는데 눈길이 캐리어 위에 걸린 옷으로 향한다. 난생 처음 아빠가 사주신 옷이다.
아빠는 지난 토요일에 집에 오셨다. 경기가 안 좋아 작년에 하던 정사를 접고 올해부터는 서울 고모가 하는 김밥집에 일하러 갔다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집에 오신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작은 집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했다. 그저께 나는 아빠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아빠, 화요일에 수학여행 가는데 옷 좀 사줄 수 있어요? 아빠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가 신기했던지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래, 가자 하신다. 아빠와 함께 옷을 사러 가는 것도 처음이지만 아빠와 단둘이 외출을 하는 것도 기억이 감감할 정도로 오랜만이다. 아빠는 예전에 장사를 할 때부터 아침 일찍 나가 새벽에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거리로 나가는 우리 내 또래들이 많이 찾는 옷 가게에 들어간다. 아빠는 내게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하고 혼자 어정쩡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천천히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구경하기 시작한다. 이런 곳에 있는 게 영 어색하신 모양이다. 하긴 그럴 법도 하다. 옷을 고르고 사는 건 주로 엄마 몫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가 이런 데서 어색해하는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얼른 옷을 고르기 시작한다. 옷 색깔과 스타일을 보면서도 가격표에 슬쩍슬쩍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마침내 내가 옷을 고르자 아빠가 계산하신다.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죄송하다. 옷가게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볍다. 얼른 옷을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새 옷을 사면 늘 기분이 새롭지만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아무 때나 입을 옷이 아니라 놀러가서 입을 옷이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이 딱 실감이 난다. 이런 기분인지 나도 모르게 앞서가는 아빠에게 돈가스를 먹자고 한다. 막상 말을 꺼내놓고 나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아빠가 의외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어본다.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이 말 끝에 아빠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여행가 롯에 밥까지 사달라고 하는 게 무척 반가우셨나 보다. 아빠는 천주교 모태신앙이다. 할머니는 늘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3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새끼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게 해달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할머니는 손자가 3이나 되니 그 중에 하나는 사제가 돼도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단다. 은근히 떠보는 아빠의 말에 나는 솔직히 말씀드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부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사실 나는 성당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도 좋지만 평생 동안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살 자신은 없다. 아빠는 아들이 둘이나 되니 예쁜 딸 하나 있었으면 하셨단다. 그렇게 딸 대신 태어난 것이 나다. 그래서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재롱도 많이 떨었단다. 아빠는 그런 막내에게 예쁜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삶에 치이고 생활이 쫓기다 보니 그러지 못하셨단다. 그런데 오늘 딸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었던 그 아이가 늘 말도 없고 요구도 없던 그 막내가 갑자기 처음으로 옷을 사달라고 밥을 사달라고 하니 기분이 어떠셨을까? 아빠는 잘게 썰 틈도 없이 먹성 좋게 돈가스를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신다. 그러고는 한마디 하신다. 돈가스 하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자. 아니요, 한 벌로 충분해요. 나는 마지막 고기 조각을 한 입에 쏙 집어넣는다. 일어나 밥을 챙겨 먹으려다 문득 작은 형이 떠오른다. 한 달 전인가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다. 밥을 사줄 테니 나오란다. 내가 답을 못하고 미적거리자 형이 먼저 내 마음을 알고 말한다. 그럼 친구들이랑 게임이나 해. 섭섭함이 목소리에서 묻어난다. 갑자기 미안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편을 짜고 하는 게임이라 내가 빠지면 안 된다. 형하고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작은 형하고는 7살 차이다. 형은 제대하고 집에 나가서 혼자 생활한다. 집에는 가끔 들른다.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잘 통한다. 어릴 때 같이 지낼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것도 작은 형이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잘한다. 가끔 내가 방에서 울고 있으면 형이 다가와 위로해 주었다. 물론 그런 형이 방에서 혼자 몰래 울고 있을 때도 있었다. 상처도 비슷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비슷했다. 형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묻는다. 너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형은 대답한다. 나도 그랬거든.
그처럼 우린 많이 닮았다. 조용조용한 성격도 닮았고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삭히는 것도 비슷했다. 내가 힘든 점을 얘기하면 작은 형은 늘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대답한다. 형으로서 그 말을 밖에 할 수 없는 걸 무척 답답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형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나와 똑같은 동생이 있으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나와 형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경제적인 면이 아니다. 다른 집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가족끼리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작은 형도 이따금대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을 친다. 휴일에 친구들이랑 PC방에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한다. 하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도 내가 집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형을 이해한다. 답답한 집보다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게임을 하는 것이 한결 편하기 때문이다. 늘 나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형이 언젠가 내게 이런 제안을 한다. 내가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랑 둘이 살자고. 그럼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유. 말만 들어도 벅찬 말이다. 그날 형이 같이 밥 먹자는 걸 거절한 것이 내 마음에 계속 걸렸던 모양이다. 오늘 갑자기 다시 그 일이 떠오르는 걸 보니 하지만 형을 이해해줄 것이다.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니까. 엄마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다. 내가 8살 때인가 엄마는 우리와 떨어져 남양주에서 혼자 살았고 우리 삼형제는 아빠와 함께 살았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요즘은 그런 가정이 많으니까 엄마는 안산을 자주 온다. 학용품이든 옷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사놓았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시기도 한다. 방학 되면 내가 엄마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한다. 엄마 집에 가면 촌스러운 흑백 사진이 몇 장 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인데 내가 가슴에 흰 손수건을 단 채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다. 옷차림뿐이 아니라 표정이랑 포즈 할 것 없이 모두 웃기고 이상하다. 엄마는 당시 유행했던 복고 사진이라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지만 그런데 나도 요즘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뭉클한 것이 느껴진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정문 근처에서 병아리 2마리를 사서 박스에 넣고 키웠다. 다른 집 병아리들은 얼마인가 다 죽었는데 우리 집 녀석들은 건강하게 잘 컸다. 병아리는 태어나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알고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녀석들은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내가 장난삼아 빠르게 뛰어갈 때 획 돌아서면 녀석들도 나를 따라 몸을 돌리다가 미끄러운 장판에서 쭈르르 미끄러졌다. 그런 병아리가 어느새 중닭이 되어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우기 어려워 남에게 넘겨줘야 했을 무렵 나도 엄마 곁을 떠나 아빠로 보내졌다. 엄마는 나를 애기라 불렀다. 내가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막둥이라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10달을 품고도 8년밖에 품에 두지 못한 게 걸려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릴 때 애교가 많고 살가운 아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코밑이 거뭇거뭇해지면서 말수도 줄고 살가움도 없어졌다. 엄마는 그런 내 병원화가 걱정스러운지 만날 때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는지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친구는 없는지 물어본다. 나는 시큰둥하게 없다고 대답한다. 엄마는 내가 속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고 곰살궂게 굴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면서도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성장 과정에서 엄마랑 떨어져 살아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남자애들은 원래 이 나이 때쯤엔 다 그렇다는 걸. 엄마 눈에는 항상 내가 애기로 보이나 보다. 내가 중학생일 때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엄마는 유독 나한테만 애기처럼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주었다. 그걸 보다 못한 형들이 이제 은기는 애기가 아니라고 뭐든 혼자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보다 덩치가 큰 아이를 위해 어린 애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형들 말이 맞다.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다. 내 일은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한편 엄마가 애기라고 부르는 것이 싫지 않다.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따뜻한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천주교 신자인 엄마는 뜻하지 않게 태어난 나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뜻으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셨단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는 아빠를 위한 아들, 하나는 엄마를 위한 아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기르고 싶었단다. 그런 막내를 품에서 일찍 떼어냈으니 늘 물가의 애기처럼 걱정되고 안쓰러웠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엄마가 큰형과 상의한 일이라며 내가 엄마 직위로 옮기는 건 어떠냐고 물어본다. 아무래도 엄마가 있으면 나와 좀 더 나은 보살핌 속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엄마는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다고 약속까지 한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이렇게 답하고 있다.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만 지금은 안산에 있을래. 여기에 친구들이 다 있고 여기가 익숙해. 하지만 엄마 마음은 알아. 우리 나중에 꼭 같이 살아. 지난 겨울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 나는 엄마를 찾아갔다. 이제는 엄마가 집에까지 데려가고 데려다 줄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찾아간다. 잠실에 내리자 엄마가 나왔다. 우린 남양주까지 다시 버스를 탄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준비해둔 전복회를 꺼낸다. 나를 위해 특별히 장만한 거란다. 전복회는 쫄깃하고 고소하다. 엄마 집에 왔다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그저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면서 편히 쉰다. 엄마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다.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버스에 오른다. 엄마는 혼자 태워 보내는 것을 좀 미안해했지만 나는 쿨하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고개를 돌린다. 그러다 차가 떠나갈 때쯤 다시 차창으로 눈길을 준다. 여전히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릿하다. 지금껏 나는 우리 식구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살아가는 모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만큼 다양하다.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 것은 없다. 우리 가족도 비록 떨어져 살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한다. 내가 지금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뿐이다. 가끔 힘들고 슬프고 화나기도 하지만 이젠 괜찮다. 우린 가족이니까.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아빠가 사준 옷을 입고 큰형 캐리어를 들고 나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온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고나게 자는 큰형을 깨고 싶지 않았다. 엄마, 아빠, 큰형, 작은형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해요. 끝입니다. 네. 운기 오빠 얘기 어땠어요? 정말 그냥 되게 가까운 데서 있을 법한 그냥 옆집 네. 이야기 같은 네,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옆집 오빠 같은 얘기. 네. 운기 오빠 얘기가 꽤 길었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저는 5반의 진광이라는 친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광이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 꺼드릴게요. 진광이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때 진광이가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강이 약주를 한번 읽어보고 진강이가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광. 천성이 어리고 순응하는 아이였다. 상대를 배려하고 친구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것, 친구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독특한 공감 능력을 타고났고 그걸 키워온 아이였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라는 것, 청하는 것을 거절할 줄 몰랐다. 나오라고? 나 차비 없는데. 같이 월드컵 공원에 나가 놀자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진광은 거리를 셈한다. 버스 정류장 10개, 화랑유원지를 질러서 뛰면 30분이다. 생각한다.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말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는 진광은 그 다음의 답은 정해져 있다. 기다려, 부탁할게. 전화를 끊으며 진광은 옷을 꿰는다. 그리고 공곡동을 지나 월드컵 공원까지 뛴다. 30분. 진광은 자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을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 부르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친구, 그게 진광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가장 자주 만난 친구인 도경은 밤 12시에 달려온 친구를 기억한다.
아빠한테 혼나고 집을 나왔어. 라고 나는 친구에게 별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간다. 는 말 끝에 숨을 펄떡이며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같이 자자. 난 언제든 내 편이잖아. 그리고는 진광은 어머니에게 전하는 것이다. 엄마, 오늘 친구 집에서 잘게. 오늘 철야 기도는 미안. 다음 주에는 빠지지 않을게. 너는 어쩌다 생기다만 애처럼 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 순응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진광을 걱정한 엄마가 한 소리 하면 진광은 애교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수님이 우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잖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는 것이고 그 자신의 이야기처럼 자기 형편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아이. 그게 진광이었다. 엄마나 누나에게 용돈을 청할 때도 먼저 달라고 하지 않고 꼭 혹시부터 했다. 왜 또? 하면 묻는다. 돈 있어? 없어. 하면 제가 먼저 위로한다. 괜찮아. 생길 거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는 아이였다. 진광이 순응하고 온순하게 따르는 아이인 대신 엄마는 욕심쟁이였다. 건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엇보다 진광이 반듯하게 신앙생활에 충실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대했고 재촉했다.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아이가 되리라고 집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고 게임도 가능하면 멀리 하도록 했다.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잖아. 생각도 안 했는데 꿈에 거듭 동생을 주겠다고 약속받았어. 그렇게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난 날 연립주택단지의 마른 날씨인데 수상무지개가 떴단다. 너를 보내준 분은 하나님이지? 난 그렇게 믿는다.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거듭거듭 들었고 그 진술은 진광은 믿었다. 엄마의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진광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엄마를 따라 교회 주위에서 자라났다. 유치원은 빛나교회 백합선교원을 다녔고 자라는 동안 주일학교나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잘할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몫이잖아. 엄마를 편안하게 하는 아들, 그게 진광이었다. 진광은 중학교 3학년 되고부터 엄마가 나가는 금요일 심야 기도에 빠지지 않았다. 엄마가 기대하고 자기가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 줄 알게 된 진광은 내가 2시간 교회에 있으면 엄마 기분이 좋아지는 걸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서 진광은 친구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아이였다.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운동이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나 누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좀 창피한 일이고 여기긴 창피한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더욱 운동에 매달렸다. 도장에서 매트를 구르고 발차기로 가랑이를 찢는 연습에 집중하곤 했다. 그렇게 어려서 태권도를 배웠고 합기도로 운동 능력을 넓혔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합기도는 내게 그런 거야. 운동을 왜 그리 열심히 하냐고 묻는 누나들에게 한 대답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합기도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준우승을 했던 진광이 자랑스러워한 자격증 하나가 합기도 3단 단증이었다. 진광에게 합기도를 가르친 용천체육관 최창섭 관장은 친구들 중에서 합기도 연습을 가장 열심히여서 체육관 분위기를 좋게 이끈 친구라고 기억한다. 순하고 맑은 아이죠. 교정 시간에 빠진 적이 없고 자기 시간이 아니어도 나와서 혼자 연습하기를 즐겨했어요. 진광이 때문에 합기도장 분위기가 밝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기운이 넘쳐났죠.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 진광은 누나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다.
나 솔직히 공부는 별로야. 좀 재미없어. 그래도 엄마가 기대하고 하라고 하시니까 맞춰야 하긴 해. 내게 맞는 건 운동이야. 난 밥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재미있어. 대신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어린 시절 진강은 경찰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범인과 결을 미래의 어느 날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며 무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꿈이 아예 합기도 관장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청년이 되어 어린 시절에 자기와 같은 또래들을 모아 태권도와 합기도를 가르치는 건 상상만 해도 나름 멋진 역할로 여겼다. 특히 어머님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거듭 권고하면서 이런 꿈은 더욱 확고해졌다. 무술인으로 일하며 해외 선교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합기도 실력이 늘고 승급 승단이 되면서 큰 소리도 쳤죠. 나 나중에 도장 관장 할래. 누나들도 와서 내게 배워. 그러면서 국내에서 무술 강사로 경험을 쌓은 뒤 교회나 선교기관과 협력하면서 외국에 나가 태권도나 합기도를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어. 진강이 중1 때 일이다. 진강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합기도에 푹 빠져 지냈다. 합기도장에 정해진 훈련을 빠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정해진 훈련이 아니어도 자기 시간이 남는 날마다 혼자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훈련 시간에 배운 기술을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진강이 합기도장에 빨리 가기 위해 평소에 다니던 길을 아닌 담을 넘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 담 위에 철조망에 옷 가장자리가 걸리면서 옆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옆구리가 아팠다. 평소처럼 운동할 수 없는 통증이었다. 참았다. 합기도장에도 엄마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진강은 합기도 연습도 포기하고 집으로 가 누웠다. 유난히 아픈 걸 잘 참는 진강은 자고 나면 통증이 가라앉을 줄 알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 누나가 들어왔다. 누나, 나 이상해. 너무 아파. 누나는 뒤늦게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깜짝 놀랐다. 이지경이 되고 이제 왔느냐 하고 했다. 비장파열. 서울 큰 병으로 옮겼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한동안 비장파열 부위가 가라앉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진정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비장 척출 수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장이 없는 아이. 그 뒤로 진강은 소화에 문제가 있었고 빈혈 걱정을 달고 살아야 했다. 진강이 친구들과 함께 사고뭉치 노릇에 앞선 일도 있다. 선일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올 때가 이때였어요. 2학년 때 잠깐 왔다 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온 가족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 각자 집에서 빠져나와 공원 빈터에 모여 놀다가 식구들 몰래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탈출, 일명 쇠탈놀이에 열중하던 때다. 붕어빵님 자기도 하고 싶대요. 어느 날 집에 빠져나온 친구들은 새벽 학교 앞 부시점에 숨어들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 재료를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 이런. 진광이 음식 솜씨에 다른 친구들보다 한 수 위였고 멋진 떡볶이를 내놓았다. 신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왠지 목사님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순찰로 CCTV를 통해 동네 중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새벽에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동네 아이들은 진강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흉식게 붙잡혔다. 봉사활동 일주일 진강이 받은 벌이다.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았으나 진강이 벌인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시는 남의 가게에 숨어드는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세탈놀이는 그치지 않았다. 주여, 진강과 친구들에게 그 시간은 자유를 확장하고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진강의 자랑 중 하나는 두 누나였다. 쌍둥이인 두 누나는 진강과 9살 차이였다. 하나도 황송한데 둘씩이나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면 2편이 되고 용돈을 10,000원씩 건져주면 20,000원을 만들어주는 누나들이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누나들은 진광을 마스코트처럼 여겼다. 데리고 놀고 귀여워해줘야 할 마스코트. 내가 널 업어 키웠거든. 너 크면 나한테 작은 엄마라고 해. 진광은 대받는다. 언제부터 작은 엄마라고 해야 해? 누나 시집가기 힘들어질걸. 나이 차이가 있는 누나들에게 우리 아가가 입에 붙어 있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매력적인 반달눈, 옹똑한 코, 10,000불짜리 미소, 넓은 마음, 섹시한 엉덩이, 작고 귀여운 턱수염, 여자보다 얇고 긴 다리, 곧은 허벅지와 보기 좋은 근육,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 귀여운 볼살, 큰 발, 따뜻하고 투박한 큰손, 들어주는 마음, 도대체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네. 누나들이 이어진 찬사는 진광의 어깨를 으쓱하곤 했다. 진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들과 함께 갔었던 남이섬의 가을 여행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 두 누나와 진광은 드라마 겨울연가가 그린 배영준과 최지우 사이의 포즈를 두루 소화하며 사진을 찍었고 은행잎 수북한 산책길을 걷고 또 걸었다. 누나들은 자신들이 드라마 주인공인 양 했다. 하지만 진강의 마음속의 실제 주인공은 진강 자신이었다. 두 누나의 손에 잡고 공중그네를 타며 걷던 순간은 자신이 두 누나 사이에서 아기 왕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누나들이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하다. 진강은 그렇게 여겼다. 진강이 공부하고 퇴근하는 엄마에게 혼이 나면 누나들은 나서서 진강을 번호했다. 엄마는 우리한테 안 그러더니 왜 진강이한테만 그렇게 공부하라고 볼까? 그런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진강이 끼어들어 엄마를 배웠다. 내가 하겠다고 한 거 약속이야.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잘못한 걸 왜 엄마한테 그래? 내가 할게. 남을 편하게 하는 친구. 그게 진강이었다. 당연히 주위의 친구들이 꼬였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는 인기남이었다. 무사람의 애인, 그의 친구의 교제는 그냥 학교나 교회에 머물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에 대전, 거제, 대구 등등 먼 곳에서도 그를 찾는 친구들이 여러 있었다. 진강은 조금 불편해하지 않았다. 멀어서 찾아가는 일을 미루어 둘 뿐 그의 형편을 살피고 작은 조언이라도 챙기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 걱정하는 친구의 걱정거리를 챙기던 진광이 댓글로 그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이렇다. 실은 나도 공부를 잘하지 못해. 그래도 어쩌겠니? 내 실력이 그 정도인걸. 그걸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잘하는 아이는 그 나름 진로가 있을 것이고 난 내 진로가 있는 거지. 그걸로 친구들 사이에 폼 잡는 것도 웃기고 기죽는 일은 더더욱 아닌 거지. 그는 이런 상담 등으로 카페에서는 안상 상담원으로 통화했다. 진강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자랑스러워했고 어깨를 으쓱이기도 했다. 나 진짜 본격적으로 상담사 한번 나서볼까? 진강이 친구들에겐 지나가는 말투로 한 번씩 떠보는 이야기였다. 진강은 길찾기 선수였다.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그가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 친구들과 모여서 교회에 놀러 갈 곳을 의논하면 진강에게 여러 각각이 가는 길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따라오도록 했다. 그가 이끄는 길을 막히거나 뚫린 적이 없다.
그렇게 진광이 특별히 재미있어하는 과목이 국토지리와 지구과학이었다. 내가 사는 곳, 내 친구들, 이웃들이 사는 곳을 아는 건 신나는 일이었다. 진광은 열심히 지도를 보았고 학기도 관장으로 선교 사업의 주역으로 갈 수 있는 나라를 살피곤 했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그 못지않게 재미있는 과목은 지구과학이었다. 지구의 역사가 40억 년이 넘었다고 신비한 일이었다. 진광에게 선일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시아오에 공룡알 화석 관찰 학습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안산에 공룡들의 천국이었단 말이지. 티라노사우루스의 집채만 한 몸을 이끌고 땅을 올리며 걷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신나는 장면이었다. 진광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있어 했었다. 춤은 또래들 중 단연 으뜸이었다. 수줍어하다가도 흥이 오르면 랩비트에 함께 격렬한 춤사위를 펼쳤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무대가 펼쳐지곤 했다. 진광은 분위기 메이커였다. 친구들이 놀 거리가 없어 땅만 치고 있으면 어느 땐가 나타난 진광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거 안 되지. 청춘들이 이러면 쓰나. 올림픽 공원 가서 축구 한 판 어때? 분위기를 풀고 신바람을 끌어올리는 선수 진광이었다. 사람 사귀를 좋아했고 남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일을 기꺼이 여겼다. 자신들의 몇 마디 말로 위로를 받고 고마워하는 친구들을 대하며 이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친구가 고민했대요. 이 말은 집 밖으로 나가는 진광을 잡는 가족에게 진광이 내놓는 외출 사유 1번이었다. 답이 없어도 듣는다. 듣는 게 절반이라는 상담기의 격언을 그는 새겼다. 친구들의 고충 상담을 일가견에 갖춰가는 진광은 나른 상담과 경청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세워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 위에 썼다. 와우. 갈고 닦은 인격은 무엇보다 강하다. 진광은 학교에 있는 동안 자신의 쓴 이 문구를 매일 보고 새기며 안상 삼더원 자신이 친구들에 대해 사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새기기도 했다. 나는 듣는 사람, 잘 들어야 작은 도움이라도 견낼 수 있는 것. 길을 세우고 마음을 풀자.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 도경에게 약속했다. 친구들 다 모아 용돈 좀 받았거든. 제주도 갔다 와서 내가 치킨 쏠게. 노래방 가서 목 좀 풀어보자. 언제나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교회를 원래 열심히 다니던 친구인데 잠시 친구들과 열심히 놀 때 저희 교회를 잠깐 온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벌써 52분이 넘었어요. 겨우 2명 거밖에 읽지 않았는데 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진광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였네. 딱 들어도 ENFP 아닌가? 정말 응. 그냥 자유롭게 친구들 가족도 1순위였지만 친구들도 1순위였다. 그 어울리던 그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진광이 오빠가 저희 교회로 올 때 그 아까 그 잠깐 있었던 그 떡볶이에 제가 이 사건을 알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진광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풀렸었는데 다른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이현도 목사님이 대신 보호자로 해가지고 풀어로 갔다 왔던 걸 기억이 나요. 그 목사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엄마 다니는 교회로 다녀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진광이는 나중에
꾸준히 그렇게 신학생을 유지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명 약점만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 갔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있고 한 명 한 명의 삶이 있는데 그 귀한 삶에 우리가 읽고 기억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전 읽기를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네요. 2시간 해도 될 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범이 걸 읽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순범이 생일이 지났나? 좀 있으면 순범이 생일이 순범이 생일이 언제였지? 겨울이었던 것 같거든요. 순범 엄마랑 순범이랑 생일이 같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순범이 생일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전 읽으면서 내일이 또 구주기인데 우리 붕어빵님에게 세월호 참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시면 제가 붕어빵님이 2008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2000대 붕어빵님 아기 때 2008년인데 지금 언니 그 세월 언니 오빠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우리 붕어빵님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꽤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나에게 세월호 참사란? 야, 이 정도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다른 친구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잖아요. 혹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세월호 참사나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얘기를 혹시 막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을까요? 있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약간 이미 일어난 거고 대책이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우리 일은 아니다. 그쵸. 내 일은 아니다. 쓸 일은 아니다. 이렇게 특히 이태원이 그게 심했어요. 안 가면 된다? 자기들이 놀러 간 건데 안 갔으면 그걸 그대로 중앙동을 생각할 수까지는 어렵군요. 친구들이. 네. 솔직히 중앙동에서도 엄청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붕어빵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열려 있는 편이죠. 네. 많이 듣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오늘 약점만 읽었는데 구주기 다가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250명의 단원고 친구들을 기억하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밤과 내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노래를 이분 노래로 노래를 몇 곡 들어놨는데 약전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라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고른 이유가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붕어빵님 나 이거 찍어줬잖아요, 영상. 그죠? 이 노래 부르는 거. 네. 이게 이제 생존 학생들을 위한 노래이긴 한데
청중 학생들이 아직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분들의 응원을 또 보내보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원효사 ENFP 원래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